갑자기 바이든이 트럼프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네타냐후하고 빈살만 입장에서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바이든이 막 헛방질 하는 거야. 시진핑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너무 고맙게도 막 똥볼을 막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이 호시탐탐 석유를 달러가 아니라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한테 참수를 당하는 시도거든요. 실제로 후세인이 그래서 참수를 당했고 또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고.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빈살만을 구워 삼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빈살만을 국제 이제 사법재판소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죠. 빈살만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러모로 빈살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빈살만을 구워 삶아야 돼요. 이제 살만 왕보다는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현재 이제 실세니까. 그래서 빈살만을 구워 삼기 위해서 일단 채찍을 때려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재판정에 세울 거야. 이제 국제적인 사법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너 살인자잖아. 우리 미국 언론인을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이 맹 못하죠. 트럼프한테. 안 그러면 자기 그 특공대나 정보 CIA 보내가지고 썰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빈살만이 충성 맹세를 해요. 트럼프한테. 너 원하는 게 뭐야? 이제 내가 트럼프한테 충성 맹을 하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근을 줘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서 지금 빈살만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빈살만이 경제적인 어떤 사업으로 유명한 건데 네옴시티 사업 아세요? 네옴시티. 네네. 그러니까 빈살만이 이제 그 정통 그 와하비즘을 부정하고 사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주고 여성도 운전할 수 있고 히잡을 안 쓰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반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MZ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정통 그 이슬람 세력들, 와하비즘 세력들은 이제 부정하고 이슬람 자기한테 환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낡은 옛날 그 전통을 자꾸 고수하면서 이제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이들, 여성들, 그리고 아동들 이제 그 비전통 그 지지층을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탈출구로 이제 만든 게 2030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탈석유 국가로 만들겠다. 탈석유 경제로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 당시 기준으로 한 700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이스라엘과 접경해 있는 그 네옴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네옴시티라는. 그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가, 네옴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뭐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또 무슨 뜻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네옴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두바이 같은 그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이스 도시로, 그러니까 국제 회의, 금융,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광용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두바이 같은 국가를 건설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를 국제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럼 가장 협조를 받아야 되는 국가가 어딜까요?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있으니까 이제 국내 금융도시인데 국내 금융도시잖아요. 근데 그 여의도를 우리가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홍콩 같은 허브로 만들겠다. 그럼 일단 어느 나라 협조를 얻어야 될까요? 그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중국의 협조는 불가능하죠.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니까 중국의 금융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홍콩 같이. 또 하나는 글로벌 금융 허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대 금융 자본이에요. 네, 지금 미국 월가에 있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전부 다 유대 금융 기관이에요. 사실상 뿌리는. 네, 그리고 지금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금융 세력이 전부 다 그 로스차일드가 운영했던 금융 세력이에요.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이스라엘의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 유대 금융 세력이 별도로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정부는 이스라엘이니까 특히나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탄야후 정부가 금융 허브 구축하는 데 협조해 줄게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두바이나 특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를 금융 허브로 만든다는 것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해요. 금융사들이 본사 헤드쿼터를 그러니까 지사를 만들지 않는 금융 허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금융사들 전부가 다 유대 금융 세력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월가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가까이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이 세력들 금융 세력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중동에다가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협조 없이는 그럼 안보 협조 없이 또 금융 어떤 그 사들의 어떤 협조 없이 금융 세력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빈살만에게 당근을 준 건 뭐냐면 네탄야후와 손잡게 했어요. 그래서 네탄야후를 네가 잘 구워 삶아야 유대 금융 세력들이 지사를 만들고 네가 만들 수 있는 금융 허브를 만들 수 있고
또 600조 원 규모, 70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공 과정에서도 시공비를 마련하는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네가 네타냐후와 손을 잡는 게 좋아. 그래서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이제 네옴시티로 보내요. 그때 이제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옴시티에 갔을 때 총리,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의 헬기를 추적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당시 보도로는 그 헬기를 추적하는 그 앱에 네타냐후 총리의 헬기가 그러니까 미국 따지면 에어포스 1이 네옴시티로 갔다라는 그 SNS 상의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언론이 보도를 했었어요. 네타냐후가 폼페이오가 있는, 지금 폼페이오가 빈살만이 만나고 있는 이제 네옴시티로 헬기를 타고 날아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폼페이오가 그 트럼프의 특사로 네옴시티로 가서 빈살만과 네타냐후의 회담을 주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면 네옴시티 건설에 네타냐후의 협조를 약속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네타냐후에게는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동맹이 돼서 이란을 견제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장만 찍으면 아브라함 협정이 완성이 되는데 바이든이 온 거죠. 바이든이 이렇게 온 상태에서 바이든이 계속 이제 트럼프 지우기를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 협정은 없는 거고 핵합의로 복귀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취재하지 않았다면 그냥 바이든의 어떤 그 오바마의 핵합의나 바이든의 어떤 그런 약속들이 크게 자극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트럼프가 완전히 그 구도를 그러니까 빈살만과 네타냐후 간의 어떤 동맹 관계로 다 구축을 해놓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럼 팔레스타인과 이란 문제를 그냥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그걸 다시 과거로 다 되돌리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고기를 안 주면 모를까 고기를 준 다음에 뺏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사실은 원상복구 하는 건데 내가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야, 생산성이 좋아졌으니까 너는 앞으로 하루에 5시간만 일해. 이러면 차라리 그 말 안 하고 매일 8시간씩 일하면 일할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너는 앞으로 4시간만 일해. 그랬다가 갑자기 일주일 뒤에 야, 이거 상황이 안 되니까 너 다시 8시간 일해. 그러면 일주일 전하고 똑같은 건데 엄청 화가 나겠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막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하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바이든이 트럼프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다가 갑자기 핵합의 상태로 돌아가면 이거 뭐야, 이거 줬다 뺏는 거야? 그러니까 빈살만과 그 네타냐후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바이든의 정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요. 이 공백을 치고 들어온 게 시진핑이었어요. 시진핑이 아브라함 협정하고 똑같은 반대 협정을 몇 개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워 삶아서, 이란을 구워 삶아서. 뭐냐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으로 맺으려고 했던 게 트럼프라면 시진핑이 이거 트럼프가 다시 복귀했으니까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면 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란이 고립되고 친중 국가, 친러시아 국가가 고립되는 거거든요. 권위주의 국가가. 그럼 자신들의 동맹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도상에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시진핑은 트럼프가 없는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이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 이게 헛발질이라는 건 지금 현재 그 중동 정세로만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친민주당, 공화당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장이나 이제 중동 원했던 이제 사우디나 네타냐후 입장에서 볼 때는 바이든이 막 헛방질 하는 거야.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너무 고맙게도 막 똥볼을 막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역이용해서 시진핑이 바로 이란을 구워 삶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워 삶아요. 이란을 구워 삶은 거는 아마 군사 안보 면에서 아마 구워 삶았을 거예요. 친중국가고 친러시아 국가니까 네가 위기 시에는 그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를 해줄 거야라는 약속을 했을 거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어떤 걸로 이제 시진핑이 접근을 하냐면 석유 시장의 VIP 고객이 미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잖아요. 원래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수입 1위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세일 오일이 미국이 개발하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세일 오일 그 석유를 양산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석유 자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훨씬 많아요. 옛날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로 미국이 석유 자원을 개발하지 않다가 캐내지 않다가 지금은 캐내거든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덜 사주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판매하는 석유에 그 중국이 사주는 게 하루에 1,00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에 1억 배럴인데 그 10%를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해요. 중국은 하루에 1,500만 배럴을 소비하는데 그중에 1,000만 배럴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국가 또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을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제일 많이 수입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진핑이 이제 VIP 티켓을 가진, 멤버십을 가진 국가죠. 그러니까 빈살만하고 시진핑은 호시탐탐 그 석유를 달러가 아니라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한테 그 참수를 당하는 시도거든요. 실제로 후세인이 그래서 참수를 당했고, 또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미국의 제재로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어쨌거나 달러 결제를 다른 화폐로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은 내 목을
배주세요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우디가 전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그런 시도를 해도 그냥 어르고 달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유조선이 아니라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를 통해서, 파키스탄이 딱 호르무즈 해협하고 중국하고 이어지는 그 척추같이 딱 이어진 디스크처럼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만 딱 경유하는 석유관을 만들면 중국의 서부 국경까지 그냥 석유관으로 석유를 실어 나갈 수 있을, 그러니까 보낼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그 7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빈살만이 그 이제 파이낸싱을 자기가 해서 중국의 석유공사와 그 아람코가 합작사를 중국의 상하이에 만들고, 중국이 이제 과다르 항구를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의 육상 석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을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어요. 이것도 미국의 협박으로 빈살만이 유야무야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죠. 어떻게 이제 공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도 빈살만이 방문하고 이어서 시진핑을 베이징까지 방문하면서 자기가 7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석유관을 건설하겠다는 사업 구상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또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제 유야무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제 빈살만하고 그 네탄야후가 도장을 않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냈던 이 시간, 바이든이 이란 핵 합의를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그러니까 빈살만과 네탄야후의 반발로 적극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추진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어떤 아브라함 협정을 복귀해서 도장을 찍어지도 못했어요. 트럼프의 아브라함 협정은 색깔 지우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오바마의 그 핵 합의도 도장을 찍어주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상황으로 3년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란한테. 이란이 3년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서 네탄야후와 빈살만이 반발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다시 이름을 바꾸더라도 돌아가게 되면 이란은 자기가 제거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기 전이나 아니면 바이든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그때, 그리고 시진핑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자기를 연결해준 동맹을 맺었거든요. 시진핑의 중재로.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고립되고 사우디와 이란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어정쩡한 이 상황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실제로 이번에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공격할 때 북한의 어떤 협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무기나 실제로 미사일 기술이나 여러 가지 협조를 이란을 통해서 하마스로 전달을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정보나 이제 무기를. 그러니까 하마스를 이제 재정비해서 국경을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 반서방 세력, 반이스라엘 세력을, 무장단체를 지원해서 하마스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하게끔 자극한, 배후 조종한 게 이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7일의 미사일 발사는 이란의 대리 세력인 프록시인 하마스가 공격을 했던 거고요. 이게 서방 세계가 사실 원했던 거예요. 트럼프나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으로 일단 방어를 한 다음에 빌미를 줬잖아요. 이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란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 이스라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을 복원시키려고 다시 이제 서랍을 열어서 서류들을 쫙 검토해 보니까 아브라함 협정으로 되돌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전쟁이 이미 났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지원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쪽팔린 거예요. 이슬람의 맹주 국가인데, 내가 더군다나 수니파 맹주인데, 수니파 동생인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과 교전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빈살만이 옛날에 아브라함 협정의 어떤 추억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거나 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발언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슬람 세력에서는 왕따가 되는 거죠. 그걸 이란이 원할 테고. 그러니까 빈살만은 어쩔 수 없이 책임감에 또는 어떤 그 명예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원 선언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협정 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싸우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와 그 대리전을 펼치고 있고, 당시엔 대리전이었죠. 펼치고 있고, 전쟁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야. 트럼프는 전쟁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걸 통해서 협상으로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게 트럼프의 딜 방식인데, 이미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야. 그리고 이미 전 세계가 우파들이 득세하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새들은 그 깃털새끼 같은 새들끼리 뭉친다고 끼리끼리 뭉치기 시작한 거야, 전 세계가. 유럽도 우파들이 다 득세를 하고, 러시아 푸틴도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와 전쟁, 트럼프 말을 안 듣잖아요. 예전 같은 일기 때 같았으면 트럼프하고 빈살만이, 그러니까 푸틴과 빈살만이 트럼프가 한마디 했으면 다 짝깍짝깍 들었어요. 자, 유가 낮춰 그럼 낮췄고, 유가 올려 그럼 올렸어요. 근데 지금 협조를 안 하죠. 지금 푸틴도 트럼프가 야 너 그럼 재미없었다 그러니까 한 발 살짝 빼긴 했는데 30일 이전에 전쟁 끝내라고 했는데 전쟁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도 이제 트럼프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라인을 넘어간 거예요. 모든 권위주의 국가들의 세력들이 러시아, 중국, 이란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여기서 난 전쟁을 싫어하는 대통령이야. 전쟁은 협상용 무기지 실제 전쟁은 안 해라고 했던 이 상황을 이제 그 상황을 고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이미 전쟁 압력이 고조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중재라고 나서는 게 실제로는 내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협상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왜 그 대부에서 연기했던 그 대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다 관철이 되는데 그 관철시킬 수 있는 이유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야. 이거를 거부하면 죽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대부의 제안을. 그게 대부가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가 협상을 관철시키는 방법이었죠. 트럼프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지금 이란에서 핵 합의를 통해서 어떤 평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란은 그냥 제거해야 되는데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세력으로 제거를 하고 싶어. 근데 자기가 개입하기 전에 주변 세력들이 나서면 지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말이 아니니까 일단 자기가 협상은 시도하죠. 그럼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계 패권에 미국이 나서고 있다는 이미지는 주는 거죠. 하지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핵을 쉽게 해서 그냥 핵을 동결하면 경제제재를 풀어줄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개발된 모든 핵 연구 자료들을 다 폐기하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고 핵을 연구했던 박사들을 전부 다 이제 사실은 그냥 어떻게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군사력에 대한 혁명 수비대에 대한 어떤 제안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메이니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5번의 협상을 통해서 이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네타냐후 네가 맘대로 해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 실제로는 사실 협상이 결렬될 거 알았어요. 네타냐후도 알고 트럼프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호메이니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렬될 수밖에 없는 협상에 나서서 자기가 나섰다는 이미지는 주고 네타냐후가 공격할 수 있게 한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네타냐후는 공격하고 트럼프의 동의하에 공격하고 현재 이제 자기가 그 보수 우파들의 어떤 강공 욕구를 들어줬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그러면 이란 국민들도 지금 호메이니가 정치 지도자고 대통령은 선거로 뽑잖아요. 형식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예요. 현재 형식적으로는 정치 제도로는.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이 전쟁 때문에 지금 호메이니나 대통령은 사실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국민들은 힘들잖아요. 맨날 미사일 날라오고 죽고 가족들은 죽어나가고 경제 제재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하면 폭발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종교고 무슨 알라신이고 알라신도 내가 생존하고 배불리 먹어야 신인 거지. 맨날 내가 배고프고 내 식구들이 맨날 죽어나가면 그 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교도 필요 없고 정치도 필요 없고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목적은 또 트럼프의 목적은 정권 교체인 거죠.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이제 이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권을 교체하라고 이제 시위하고 나설 때까지 거리로 나설 때까지 아마 공격이 계속 될 거예요. 전쟁이. 왜냐면 그 전에 이란이 완전히 그냥 두 손 들고 백기통하기 전에는 네타냐후도 멈출 수가 없죠. 그 뒤에 이제 우파 연정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계속 강공을 해줘야 자기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겠다는 적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날 그 벤스 보엘터라는 백인 노동자가 그 미네소타주 주 의원 2명과 동반자, 이제 남편과 이제 와이프죠. 그러니까 그 멜리사 호트먼이라는 하원 의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노동당인데 그냥 편의상 민주당이라고 할게요. 민주당 소속의 이제 의원 2명 그리고 그 반려자인 이제 남편과 아내를 총기로 난사했어요. 그래서 그 멜리사 홀트먼 그 하원 의장의 부부는 즉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호프먼 상원 의원의 이제 와이프와 존 호프먼은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 벤스 보엘터라는 테러리스트는 지금 현재 미네소타 주 경찰이 사상 최대의 진압 작전이었다고 해요. 그 테러리스트에 대한 총기 난사죄에 대한. 그러니까 미네소타주 미국 역사상 최대의 경찰 병력이 동원된 상태로 다음 날인 이제 15일 날 이제 진압을 해서 체포를 했고요. 지금 2급 살인 중범죄자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보가 이제 부족하긴 한데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범죄라고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발표한 것만 보도 내용만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몰락한 백인 기독교 하층민의 대표적인 어떤 표상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력들을 보면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파타이머로 일했던 그냥 파타이머였고요. 그러면 미네소타주는 대표적인 미국 그 북동부, 중북부 이제 쪽에 캐나다와 접경한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심에서는 현재 그 민주당 표가 이제 몰표가 나왔던 지역이고 이제 트럼프가 공략하는 농장 근로자들, 공장 근로자들, 그리고 파타이머들 이런 이제 광부들 이런 그 하층민들은 트럼프가 이제 마가를 외치면서 트럼프 지지 세력으로 돌아섰던 세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트럼프도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 이외에 미네소타 주를 이제 공화당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공략 지역으로 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파타이머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벤스 보엘터라는 이제 백인 기독교 노동자가 이번 테러 사건을 저지르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이제 정책들인 필시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주의 또는 이제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DEI라고 하는 이념 아래에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낙태 찬성, 낙태 승인 정책, 미네소타주가 낙태를 승인하는 주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원 의장이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홀트먼 의장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끌었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프먼이라는 상원 의원은 이제 미네소타주의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메디케어라든지 복지 정책들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주도했던 상원 의원 그리고 이제 그 낙태 이제 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 기독교 이제 신자들의 어떤 종교에 반하는 정책들은 대표적인 민주당 소속의 이제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가 이번 총격 사건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것은 경찰 차량으로 개조를 한 차량을 타고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죠. 차량을 개조할 정도면. 그리고 그 당시에 타고 있던 차량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파 그 세력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테러리스트들이나 어떤 혁명 세력이 이제 발표하는 성명서가 있죠. 이거 매니페스토라고 하는데 차량에서 그 혁명 세력이나 그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가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그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계속 그 딥스테이트로서 이제 미국 곳곳에서 미국을 타락시키고 있다,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 부패하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찰 당국의 어떤 발표에 의하면 이제 어떤 배후나 특정할 만한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제 이런 정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극우 사이비 어떤 단체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나 이제 4chan 같은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SNS 어떤 커뮤니티 이런 거에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은 이제 이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QAnon이라는 그 극우 트럼프 열렬 지지 종교단체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QAnon이라는 이 세력은 Q라는 알파벳 Q와 그다음에 Anonymous라는 익명이라는 뜻의 Anonymous라는 이제 언언 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QAnon이라는 거는 Q를 추종하는 익명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QAnon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민주당, 친트럼프를 주장하는 극우 미국 백인 기독교 중산층, 몰락한 중산층들의 이제 극우 세력, 극우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QAnon이라는 게 언제 기원이 됐냐면 2016년 이제 힐러리를 하고 이제 대선에서 맞붙고 승리를 한 다음에 2017년에 자신은 그 극비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 내 고급 관료다. 나는 민주당의 힐러리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 그리고 민주당의 지원을 받는 유대 헐리우드 영화 자본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모 피자 가게 밑에 아지트를 차려놓고 거기서 사탄을 숭배하고 피해 의식을 치르고 아동을 성착취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가 이들을 무찌르고 있다 라고 SNS에 올려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어떤 음모론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주장을 한 거죠. 실제 진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민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주장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네니머스, 그 익명의 어떤 힘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극우
성향의 트럼프 지지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 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구글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SNS 커뮤니티에서 그 이 QAnon이라는 어떤 그 계정을 삭제를 해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이나 그 트루스 소셜이라고 이제 그 트럼프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SNS가 있죠. 여기서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텔레그램은 뭐 당연히 그런 걸 지향하니까 어떤 그 통신의 비밀, 자유 이런 것들을 지향하니까 이제 QAnon이라는 어떤 SNS 계정을 유지시켜 주는 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죠. 트럼프 트루스 소셜은 당연히 자신의 지지 세력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 극우 세력들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무력 행사가 2021년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 그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 백인들이 이 국회의사당 점령 사건이 사실은 QAnon이 주도했던 사건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보 당국. 엄청 강력한 지지 세력이죠.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사이비 종교적인. 네. 그러면 이 세력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 SNS 상에서 이제 QAnon과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황이 잡히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QAnon의 일원일 수도 있고. 그럼 어쨌거나 그러면 트럼프의 극우 트럼프 지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 그 PC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화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과 월가의 어떤 이 세계화주의자들 세력들이 이제 딥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매도가 되죠. 트럼프도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이 QAnon이라는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딥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부, 그러니까 캐비넷 바깥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월가를 지지하면서 그 미국의 보수 기독교 중산층을 몰락시켰다. 그리고 월가만 잘 살게 했다. 그리고 민주당만 잘 살게 했다. 이들은 그 DC의 피자 가게 아래에서 지금도 사탄의 피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아동들,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성착취 의식을 하고 있다. 힐러리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랬다. 바이든도 그랬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고 이제 죽이고 있다. 무찌르고 있다. 이런 서사를 가진 세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을 넘고 너무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도 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사이비 어떤 극우 열렬 지지 세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트럼프의 세계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QAnon의 이 서사가. 자, 트럼프가 그 몰락한 백인 중산층, 90%의 몰락한 백인 중산층, 월가의 대척점에 있는 제조업 중산층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서사가 뭐냐면 이건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2023년에 이제 2024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아젠다 47이라는 홈페이지에 47대 대통령 집권을 위한 47가지 대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들을 올리면서 여기에 자기 세계관을 명시로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인 중산층의 일자리를 되살리고 타락한 달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메가라는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찔러야 될 큰 적을 설정해놨거든요. 그게 글로벌리스트예요. 그 47가지 정책 공약집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는 번역하면 세계화주의자고요. 간단히 말하면 월가, 그리고 그 월가가 지지해주는 민주당, 그리고 EU의 규제기관 넓게 보면 교제당국, EU 집행위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클린턴 정부가 이제 끌어들여서 WTO에 가입시킨 울며 겨자먹기로 WTO에 가입해서 월가와 이권을 나눠 가진 민주당과 이권을 나눠 가진 시진핑, 후진타오, 당연히 후진타오였겠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의 중국.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 WTO 체제에 가입한 중국을 이제 트럼프는 무찔러야 될 세계화주의자들이라고 통칭을 해놨어요.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월가,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워몽그즈라고 해서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전쟁광들, 그리고 차이나, 중국. 말은 안 했지만 이후의 집행위원회, 규제당국, 좌파 정부, 그리고 소로스 애터니, 소로스 검사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계속 기소한 그 뉴욕 지방검사들을 얘기해요. 소로스의 장학금을 받고 좌파 정부에 유리한, 민주당에 유리한 어떤 정책들을 계속 펼친 그 소로스 후원한 이제 검사들을 이제 소로스 애터니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도 무찔러야 될 이제 세계화주의자들에 속해요. 그리고 제약 카르텔, 쉽게 얘기해서 성분의 펜타닐을 팔아서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을 전부 다 좀비로 만들어버린 펜타닐 판매상들. 이것도 사실은 중국 제약 카르텔을 말해요. 그러니까 펜타닐 대부분이 중국에 수입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약상들, 쿠바 수입되는 루트, 캐나다도 거기에 매도돼서 그 트리도 총리가 완전히 낙마했죠. 트럼프의 어떤 공격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남미, 멕시코, 쿠바 뭐 이런 국가들 전부 다 타도해야 될 세계화주의자들이에요.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적을 세계화주의자로 통칭해서 딱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4년 동안 집권하면 이 세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근잘근 몰아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90%의 몰락한 백인 중산층 하층민,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아팔란티아 산맥의 산골짜기 무지랭이들, 영어로는 힐빌리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얘기한 이 세계화주의자들, 이 적이 아까 얘기한 큐어넌들의 표현대로라면 트럼프도 그 표현을 씁니다. 딥스테이트라는. 딥스테이트예요. 그리고 이들은 백인 중산층을 말쟁이로 만들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그 미국에 있는 제조업을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시키고 월가가 이제 무역 적자로 나간 그 달러를 월가의 어떤 주식과 채권을 사는데 다시 자본시장으로 회귀시키는 이 세계화 구조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5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달러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른 화폐 대비 가치는 올라가지만 상품 대비 가치는 떨어지는, 구매력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치가 썩어나가는, 이게 타락시킨 이 세력을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라고 했죠. 자, 그럼 진실력을 떠나서 트럼프가 말한 이 세계관은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때 허무맹랑한 세계관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자, 민주당에서는 저거는 허무맹랑한 세계관이라고 할 거고, 공화당에서는 진실이라고 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허무맹랑하다고 할 거고, 미국 중산층들은 진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진실인가요? 아니면은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퍼뜨린 허구인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공화당은 진실이라고 하고, 트럼프는 진실이라고 할 거고,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할 거고, 허구라고 할 거고, 중국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월가는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하기 위해서 세운 선거 전략이라고 할 겁니다. 허구라고 할 거죠. 소설 쓴다고 할 거죠.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저널, 민주당 지지 언론들은 허구라고 할 거예요. 소설 쓴다고 트럼프가 거짓이라고 할 거고, 무슨 소리야? 월가가 무슨 뭐 중국으로부터 무슨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 제조업이 몰락한 게 왜 월가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지.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다 트럼프 얘기를 허구라고 할 거예요. 그럼 트럼프의 어떤 이런 세계관이 민주당이나 월가 친월가적인 어떤 그 언론들이 볼 때는 그 큐어넌이 한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큐어넌의 얘기는 사탄이 나오고 뭐 사탄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소와 성착취란 선을 넘은 듯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마치 이제 저거는 어떤 그 사이비 종교 집단 또는 사이비 극우 어떤 지지 세력,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의 세계관과 큐어넌의 세계관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도권의 어떤 용어로 포장된 트럼프의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 그리고 세계화 어떤 과정을 공부한 많은 경제학자들도 납득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화라는 과정이 지난 닉슨 쇼크 이후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이제 변동성을 해칭하는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대출 상품을 만들어낸 그 월가 금융 세력들이 주도돼서 전 세계를 세계화 경제 체제로 이제 탈바꿈을 시켰다라는 것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세계화주의자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모 피자 가게 지하에 모여서 만약에 비밀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사실은 많은 패권자들은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 비밀 모임들을 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패권을 가진 기득권들은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치 행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 행위도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본인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런 순진한,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한 그 사고 방식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가족들 또는 자기의 커뮤니티, 조직 또는 국가를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심지어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건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경제활동이나 정치행위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어떤 비밀 어떤 모임, 비공식적인 사교 모임 또는 정치 세력화된 모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러면 그 큐어넌의 주장이 일면 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그 트럼프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미국의 중산층들이 지지 세력이 혹할 수밖에 없겠죠. 일맥상통하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진실을 다루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어떤 전략 그리고 그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길래 분명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국회의장 가서 아니면 시의회에 가서 총으로 쏴주겠어요. 그럼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어딘가로 도망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친구인가 동료한테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한테 잡히면 자기 인생이 끝장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저지른다는 거에는 내가 이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자기의 삶이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죠. 방증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지속하느니 나는 나의 의사표현을 하고 한번 멋지게 사건을 저지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럼 도대체 지금 미국 중산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건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내 몸에 염증이 막 엄청나게 그 염증으로 내 몸이 앓고 있는데 여드름 하나로 튀어나온 그 뽀드락지 짜낸 여드름에 불과하죠. 내 몸은 지금 염증으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들은 지금 엄청나게 뭔가로 고통받고 썩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큐어넌의 어떤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벤스가 이 벤스라는 이번에 그 테러리스트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건 지금 미국 중산층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지 이 사람이 하나가 그냥 정신병자고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드름 하나가 지금 짜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중산층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지금 판단하는 게 우리한테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필요한 어떤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트럼프의 세계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는 일단은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군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소외됐고 내가 루저라는 어떤 자괴감이 드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속삭여줘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사실은 체제의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 누군가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누구죠? 그 미국의 영화가 있어요. 굿윌 헌팅에서 맷 데이먼이 그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자라면서 이제 그 완전히 엇나가죠. 근데 천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 볼드윈이 아니라 그 벤 애플렉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벤 애플렉이 그 열연했던 친구로 나오죠. 근데 친구는 정말 말 그대로 미국의 백인 중산층 하층민이고 그 맷 데이먼은 머리는 수학 천재인데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정환경 때문에 박탈당했죠. 근데 맷 데이먼이 청소부를 하다가 그 대학교의 캠퍼스에 청소부를 하다가 이제 수학 교수가 낸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못 풀었는데 얘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학 교수가 이제 그 맷 데이먼의 어떤 은인이 되는 그 교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로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수학 교수가 맷 데이먼한테 얘기하죠. 맷 데이먼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It's not your fault라고 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처음에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꼬인 게 있으니까 부정을 해요. 나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부정하죠. 그러면서 막 뒷걸음질을 쳐요. 근데 이때 그 교수가 죽은 시간에 나왔던 교수가 계속 끌어안아 주면서 반복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 말이 그 소외되고 루저로 살던 그 맷 데이먼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물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 교수의 어떤 진심을 알게 되고 그 교수의 어떤 계속 그 이제 친구가 되는 진심 어린 그 우정으로 맷 데이먼이 이제 사회에 점점 적응해 나가는 이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화인데 그 몰락한 백인 중산층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그걸 알고 큐어넌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몰락한 백인 중산층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세계화주의자 때문이야. 그들이 악마야. 그들이 세계를 잘못 만들었어. 미국을 몰락시켰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의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 잘못이 없어. 너의 아버지가 철강에서 잘린 것도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근데 세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게 다 딥스테이트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이야. 세계화주의자 때문이야. 월가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그 진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네. 이게 글로벌 방송이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 미국 사람들도 보겠죠. 그래서 It's not your fault라는 말을 트럼프가 해주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얘기를 큐어넌이 해준 것뿐이에요. 자, 그럼 큐어넌의 사탄의 피를 나눠먹는 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탄의 피를 빨아먹는 이를테면 민주당 사탄들이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고 있다. 무찌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트럼프의 그 세계관에 공감해서 90% 특히 스윙 스테이트, 민주당을 탑하셨던 스윙 스테이트가 다 트럼프로 돌아서면서 이제 트럼프가 두 번의 집권을 한 건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큐어는 얘기해 준 거예요. 트럼프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넌 우리 편이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루저가 된 거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정치적 위안을 얻죠. 두 번째는 같은 큐어난 멤버들끼리 어떤 소속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정치적 위안을 얻고 또 같은 그 멤버들이 지금 전국에 많이 있다는 어떤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책들, 그 선거 구호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큐어넌의 주장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는 큐어넌 멤버도 아니고 어떤 사탄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가능성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DC의 피자 가게 밑에 비밀 사교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사교 모임에서 실제로 사탄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의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동 성착취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모처에 지금 트럼프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주의자들, 딥스테이트, 큐어넌의 표현대로 딥스테이트들이 모이는 비공식적인 비밀 사교 모임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네. 거기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교 모임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지금 정책들이나 어떤 정책 갈등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중산층과 월가의 갈등 그 내부적인 갈등들을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제로 어젯밤에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었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일어나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납치됐다가. 근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어제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새끼 정신이 돌았나?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냥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완전히 100%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동네 아저씨가 남산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그 남산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 안기부를 얘기하는 상징적인 단어였거든요. 남산에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 옆집 아저씨가 남산에 끌려갔다가 병신이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학생회장을 했던 선배가 친구가 또는 동생이 갑자기 어딘가로 끌려 들어갔다가 거의 반불구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나는 어제 남산에 끌려갔다 왔어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정부나 당시 정부, 당시에는 이제 군부 정부였겠죠. 세력이나 정부에서는 진실이라고 할까요? 거짓이라고 하겠죠. 소설 쓰고 있다. 왜 자기가 어디 가서 술 먹고 나자빠져 있다가 교통사고 나놓고 지금 와서 이제 남산 갔다 왔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여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도 그런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그럼 진실을 다루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민주당 지지 언론과 트럼프 지지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LA 사태도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서로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럼 진실은 그 중간에 있는 건가? 아니면 한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잖아요.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얘기를 좀 확장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진실 자체에 인간은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동굴에 불과하고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데아 세계에서 비춰지고 있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아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진실은, 본질은. 두 번째는 칸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칸트는 인간은 노메논이라는 본질 자체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피상적인 현상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같은 피자 돌림이에요. 노메논이 본질이고 피노메논이 현상이에요. 피상. 그래서 노메논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피노메논,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니체는 한 발 더 나가서 진실 자체는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권력의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현상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은 권력이 해석한, 그러니까 권력이 편집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진실을 대중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칸트나 니체의 어떤 철학적 기반이 있어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근데 트럼프의 철학을 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는 철학이에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실 이후. 트럼프에게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진실을 인식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진실을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로이 콘이라는 트럼프 친구이자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이 로이 콘이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떤 법정 소송 때문에 이제 소송을 맡아요. 그러면서 이 로이 콘이 트럼프를 계속 교육시켜요. 세뇌시키고. 그래서 성공하려면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무조건 승리했다고 해라. 실제로 네가 패배했어도 패배했다고 하지 마라. 너는 승리한 거다. 네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0계명처럼 3가지 룰을 얘기해요.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네가 말하는 게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철학 세계관을 다 100% 받아들이고 트럼프가 이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기자에게 이제 의뢰를 하면서 그 기자하고 대화하는 게 어프렌티스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트럼프가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작가에게 어떤 포장을 요구하죠. 어떤 초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아주 멋진 위인전처럼 써주는 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이제 아무리 자기가 위인전을 써주는 거지만 기자 명색이 저널리스트인데 어떤 팩트, 사실에 기반해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한마디 딱 해요. 진실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대로 써라. 네가 말하는 진실 따위는 없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사상이고 포스트 트루스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 언론들, CNN,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이 백악관에 질문하면 너네들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언론이야. 민주당 월가의 지지를 받는, 뇌물을 받는 그냥 지지 언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니네가 보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진실이야. 라고 얘기하죠. 지금 백악관 대변인 그 열혈 대변인도 트럼프의 그 포스트 트루스라는 그 사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성공한 정치인들,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에게는 진실은 본인이 만드는 거고 본인이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 같은 거는 은닉되고 감추어지는 게 트럼프 생각이고 심지어는 큐어넌들은 그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라이어라는 개념은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감추는 거잖아요.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인식이 있어요. 근데 큐어넌이라는 이 세력은 라이어, 자신들이 말하는 게 라이어다 아니면 진실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진실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데 내가 내 주장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진실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포스트 트루스까지, 트럼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인식하고 본인이 진실을 편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게끔 하겠다. 내가 진실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 큐어너는 이 진실 따위 개념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게 그냥 현상이고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몰락한 중산층들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힐링해주는 어떤 트럼프의 세계관과, 그리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큐어넌이라는 어떤 극렬,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극렬 지지층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관이 미국 중산층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그것이 진실 여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그 사실 그 자체예요. 정치인들은 진실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집중을 했던 거고, 트럼프는 그거를 공략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지금 미국과 트럼프와 그리고 극우 지지층들의 어떤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